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학생들의 머리 규제와 속옷 색깔까지 규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점에는 한국어 교재들이, 중심가에는 K-팝이, 심지어 전자제품 매장에도. 일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제 이름은 퀸틴 에버넷이 영국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먼 나라들을 탐험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는 꿈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의 신비한 나라 일본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일본은 놀라운 애니메이션, 첨단 기술, 독특한 전통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멋진 나라라고 생각했죠. 저는 종종 밝은 네온 불빛이 가득한 분주한 거리와 고대 사원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저는 일본에 관한 책을 읽고 영화를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벚꽃, 붐비는 시장, 오래된 사원의 차분한 아름다움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여러 시간을 보냈답니다. 언젠가는 현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일본어도 조금씩 공부해 두었지요. 제 마음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그곳에 대한 설렘과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가 일본에 비해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한국의 문화나 사람들, 역사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이 없었지요. 제게 한국은 일본의 조용한 이웃국가였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에 대해서는 항상 꿈꿔왔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일을 맡게 되었어요. 새로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위해 일본으로 여행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아침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저는 재빨리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노트, 촬영 장비를 꼼꼼하게 챙겼어요. 일본의 모든 공간과 시간을 담고 싶었지요. 이 여행은 단순한 촬영 여행이 아니라 오래도록 꿈꿔온 저의 소망이 실현되는 순간이 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공항에 가는 기차에 앉아 시골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책과 영화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되새겼어요. 친절한 일본 사람들을 만나고 일본의 특징이 담긴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영상으로만 보았던 장소들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니 많이 기대가 되었어요. 새로운 소리와 풍경 하나하나가 모퉁이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지요. 일본으로 가는 길은 멀었고 갈아탄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일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었지요. 타카시라고 이름을 소개한 그분은 유창하게 영어를 사용했어요. 도쿄에 살고 있다며 도쿄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 주었지요. 분주한 신주쿠과 시부야,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아사쿠사, 애니메이션과 전자제품을 구경할 수 있는 아키하바라 등 책이나 영상으로 많이 보긴 했지만 현지인으로부터 듣는 설명은 색달랐지요. 마치 벌써 일본 거리를 거닐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것임을 알았어요. 생생한 일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생동감이 넘치는 개성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사명감도 느꼈지요. 다큐멘터리의 줄거리를 어떻게 구성할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구상하며 일본에 착륙했어요. 공항에서 전철을 타고 도쿄의 일본의 분주한 거리로 걸어 들어섰을 때 저는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지요. 여기저기 반짝이는 불빛과 큰 건물들이 많았고 거리는 깨끗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많은 간판들은 오래되어 빛이 발해 있었고 몇몇 건물들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구식 창문들이 있어 낡은 느낌이 들기도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오후부터 시작되는 촬영을 기다리며 숙소 주변을 걸었어요. 일본 곳곳을 살펴보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관찰하고 싶었지요. 걷다 보니 작은 학교 앞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건물은 크지는 않았지만 그 매력 덕분에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학교 울타리에서 비스듬히 보니 커다란 창문을 통해 흐릿하게나마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었어요. 안에는 가지런히 놓인 책상들과 단정한 자세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머리 모양과 옷이 모두 같아서 엄격한 규칙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지요. 영국의 학교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그 학교에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전통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여자 학생들은 포니테일을 허용하지 않았고 속옷의 색상까지 선생님들이 확인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왜 그런 규칙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중요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아주 추운 날에도 학생들은 교복과 함께 추가 코트를 입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규칙들이 분명히 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이 신기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이 시작된 후
교사 한 분과 인터뷰 약속을 잡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왜 학교에서 이렇게 엄격한 규칙을 두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선생님은 이 규칙들은 우리 오랜 전통의 일부예요. 규율을 배우고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랍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 말씀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일부 규칙들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가혹하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 학교가 과거에 머물러 현대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어요. 학교를 떠난 후 저는 동네를 계속 둘러봤어요. 작은 상점들과 오래된 집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어요. 옛것과 새것의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어느 한 거리 구석에서는 수공예 인형과 부채 같은 전통 공예품을 파는 가게를 보았어요. 그 가게 주인인 눈빛이 따뜻한 노신사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주인께서는 각각의 물건이 세대를 거쳐 내려온 기법을 따라 손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작업실에서는 나무와 먹물 냄새가 풍겼고 그분이 작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심이 느껴졌어요. 가게 안에 있는 동안 밖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오래된 돌담 사이로 메아리 쳤어요. 그 모습은 참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학교에서 보았던 엄격한 규칙들에 대해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전통을 즐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자유롭길 바라는 건지 말이에요. 그 질문들은 제가 가게를 떠나 다른 동네로 이동할 때까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오후가 되어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저와 촬영팀 2명은 교회의 작은 절을 방문했지요. 절은 정갈하게 다듬어진 울타리와 작은 연못이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공기는 서늘하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나무 벤치에 앉아 돌 위를 흐르는 물소리를 들었어요.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고자 한참을 촬영했지요. 그리고 절에 계신 스님과 간단한 인터뷰를 나누었어요. 스님은 절의 전통과 각 돌과 나무가 조각들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해 주었어요. 스님께서는 일부 관습들이 구식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역사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준다고 설명했어요. 그분의 차분한 목소리는 전통을 지켜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다음으로는 분주한 재래시장을 방문했어요. 시장 골목은 활기로 가득했어요. 상인들은 커다란 목소리로 손님들을 부르며 각종 채소, 과일, 신선한 해산물을 내놓았어요. 커다란 수조 안에는 살아있는 게와 새우가 펄떡이고 얼음 위에 올려진 참치는 반짝이는 붉은 빛을 띠고 있었지요. 시장 한쪽에는 길거리 음식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은 타마고야키 가게였어요.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여 사 먹어보았어요. 타마고야키는 두툼한 계란말이로 한 입 베어 물었더니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노란 계란이 겹겹이 쌓여 있고 입에서 뜨거운 김에 모락모락 퍼져나왔어요. 이국의 음식을 맛보는 건 역시 즐거운 일이었어요. 상점들 앞으로는 붉은 초롱불이 걸려 있고 길거리는 전통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듯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이렇게 일본의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음식과 사람,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을 걸으며 새로운 맛을 발견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본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일본 시장이더라고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카메라에 담느라 바빴어요. 오래된 간판들, 어르신들의 잔잔한 미소, 그리고 일하는 장인들의 분주한 손길 하나하나가 모두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마치 역사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퍼즐은 오래된 전통과 현대 생활의 아름다움과 어려움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풍부한 역사를 발견한 데는 매료되었지만 동시에 젊은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엄격한 규칙과 관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 이러한 전통들이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서서히 현대 생활에 맞게 변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일본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감춰진 과거는 단지 오래된 건물과 빛바랜 간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념과 전통,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깃들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열린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것에 대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내일도 일본에 감춰진 과거와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기분으로 잠들었지요. 다음 날 촬영지는 아키히바라였어요.
인기 있는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갔는데 밝은 불빛 아래 반짝이는 최신 기기들이 즐비할 거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옛것과 새것이 신기하게 뒤섞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선반에는 파나소닉이나 도시바 같은 유명한 일본 브랜드 대신 한국이나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기술의 나라로 알려진 일본에서 왜 많은 물건들이 일본 밖에서 온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매장 안을 자세히 둘러보니 대형 화면에 텔레비전도 있었지만 일부 기기는 옛 디자인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마치 최신 기술보다는 유물처럼 보이는 물건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현대적인 디지털 기기와 마치 오래된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기기들이 함께 전시된 진열대를 멈춰 서서 바라보았어요. 그 매장은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기묘한 조합의 모든 세부사항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전자제품 매장을 나선 후 인터뷰 약속을 위해 한 회사의 건물로 향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영국의 현대식 사무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중요한 업무에 여전히 종이 문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모든 계약서와 서류는 도장을 찍어 서명했고 팩스 기계가 흔히 보였어요. 한 무리의 직원들이 손으로 신중하게 서류를 작성한 후 옛날 방식의 팩스 기계를 통해 문서를 보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인터뷰가 시작되었고 인사 후에 첫 질문으로 왜 이렇게 옛 방식을 고수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분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좋아하지만 여전히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방식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이에요. 비록 여러분께는 구식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역사와 가치를 기억하게 해준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일부 방식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더라고요. 친숙한 방식에서 오는 위안이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날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일상 속에서 여러 구식의 사례들을 보게 되었어요. 서류 가방을 든 사업가들이 종이 폴더를 들고 다니거나 게시판에 게시된 손글씨 메시지도 보았지요. 대중교통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승차권은 종이로 인쇄되어 있었고 스크린의 정보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동으로 갱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구식 기술과 전통 방식이 어우러져 도시만의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이곳에서 시간이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동시에 과거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설렘과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옛 방식에 대한 존경심 사이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탐험을 계속하면서 도시 사람들은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전통과 그 속에 담긴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 기술의 이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도쿄이에서 가장 번화한 곳을 찾았어요. 북적거리는 길을 걷다가 큰 디지털 광고판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곳에는 한국의 아이돌 스타들, 그들의 뮤직비디오, 그리고 중독성 있는 슬로건들이 번쩍번쩍 나타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생생한 색감과 에너지 넘치는 음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조용한 이웃 정도로만 여겼었는데 이번 디스플레이는 생명력과 흥분이 가득했어요. 저는 왜 제가 그동안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한국이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강렬하게 드러나는지 궁금해졌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광고판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한국 대중문화의 에너지가 전염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한 대형 서점 안으로 들어섰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일본 책들을 구경하며 카메라에 담았는데 일본어가 아닌 언어로 이루어진 코너가 크게 있었어요. 바로 한국어였어요. 사전, 언어 안내서, 소설, 심지어 만화책까지 다양한 종류의 한국 책들이 있었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지요. 호기심이 솟아난 저는 그 코너에 있는 한 학생에게 다가가 한국 문화의 어떤 점이 좋은지 물어보았어요. 번역기를 사용하며 그 학생은 저는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좋아해요. 너무 재미있고 에너지가 넘쳐요. 한국 가수의 퍼포먼스는 아주 세련되고 멋있어요. 또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옷차림이나 화장법은 일본 학생들에게 금방 유행이 되지요. 한국어를 배우면 그 신나는 세계의 일원이 된 기분이 들어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지 조용한 이웃이 아니라 많은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활기찬 문화임을 깨달았어요. 서점을 계속 둘러보니 더 흥미로운 물건들이 눈에 띄었어요. 유명한 한국 밴드의 포스터, 다채로운 한국어 문자가 적힌 스티커, 그리고 한국의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의 작은 기기들도 있었어요.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들을 설명해 놓은 전시대를 보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았죠.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큰 놀라움이었어요. 도쿄에서 저는 한국 문화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증거들을 직접 보았거든요. 마치 새로운 아이디어의 물결이 도시를 휩쓸고 있고 사람들은 그 물결을 타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우리는 이 부분도 카메라에 담았고 몇몇의 사람들과 간단한 인터뷰도 진행했죠. 우리가 아무리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도 마음과 눈을 열면 배울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경험은 세상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매일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볼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우리는 일본의 대로변과 작은 골목들 하나하나를 카메라에 담으며 길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일본인들의 예의 바름, 개인주의, 타인에 대한 친절함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일본 고유의 문화와 생활 양식도 알게 되었지요. 또한 일본에 들어와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에 더욱 신기하다고 있었지요. 특히 10-20대 일본 여학생들에게 한국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한국의 음악, 드라마, 패션, 음식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알려져 있더라고요. 시부야에 특히나 붐비는 의류 매장이 있어서 들어가 보았더니 한국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였어요.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패션이 일본인들에게 큰 붐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라멘의 나라인 일본에서 한국의 라면도 일본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일본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한국 라면을 여러 종류 찾아볼 수 있었고 매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경험으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한층 높아졌지요. 다음 다큐멘터리는 한국을 주제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일본의 거리를 조금 더 거닐며 일본의 효율적인 문화에는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고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먼저 일본은 정확한 시간 개념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열차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인데 일본의 신칸센은 연 평균 지연 시간이 1분 이내일 정도로 정확하게 운영돼요. 직장 문화에서도 회의나 일정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시작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 놀란 것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매우 편리하다는 것이었어요. IC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지하철, 버스, 심지어 편의점 결제까지 가능했고 역과 기차 안에 승객 안내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어 길을 잃을 확률이 낮았어요. 또한 무인 시스템이 많았던 것도 기억에 남아요. 편의점, 식당, 패스트푸드점, 호텔 체크인까지 무인 키오스크로 처리할 수 있고 이는 인건비 절감 및 빠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명의 일본 직장인을 인터뷰한 결과 일본은 회사 업무에 있어 업무 분업과 매뉴얼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해요. 패스트푸드점, 공항, 편의점, 심지어 신입사원 교육까지 매뉴얼이 존재해서 업무 효율이 높고 실수율이 낮으며 직원이 자주 바뀌어도 일정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어서 우리는 지역에 일을 하는 공공기관에 인터뷰를 하러 방문했어요. 회의실에는 다채로운 포스터와 차트들이 가득했고 모두가 차례차례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어요. 그중 일본에 남아있는 비효율적 관습에 대해 이야기한 직원이 생각나요. 일본에서는 여전히 연공서열과 상급자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해요. 이는 신입사원이 상사의 의견에 반박하지 못하거나 변화보다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경향을 강화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모든 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호레렌소라는 개념은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제한다고 해요. 또한 일본에서는 업무상 지나치게 정형화된 인사말과 형식적인 절차가 많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전화 응대 시에도 특정한 문구를 사용해야 하고 문서를 작성할 때도 과도한 경어와 형식이 요구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에 아직 무급전업 문화가 남아있어 실제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상사가 남아있으면 함께 남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젊은 세대에게 특히 불만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사회에는 옛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낀 인터뷰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만난 분들의 진솔한 감정과 표정을 노트와 카메라에 기록했어요. 오늘의 인터뷰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제 이해를 더욱 깊게 해주었어요.
전에 보았던 엄격한 규칙들과 느린 방식들은 이제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애쓰는 사회의 한 부분으로 보였어요. 머무는 동안 제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일본을 단순히 옛것에 머물러 있는 나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더 밝고 효율적인 미래를 꿈꾸는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변화를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일본 옆 조용한 이웃나라가 아니라 창의력과 현대 에너지가 넘치는 활기찬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걸 알았지요. 여행의 마지막 날들, 다큐멘터리의 흐름을 거의 정리할 때쯤 저는 마음을 가볍게 열린 마음으로 도시를 걸었어요. 옛 건물과 현대 기기들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았고, 전통 예술을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한국 팝 음악의 신나는 에너지를 즐기는 젊은이들을 만났어요. 모든 대화, 모든 미소, 그리고 함께 나눈 이야기가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이런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고 노트에 기록하면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본이 깊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빠르고 창의적인 에너지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았어요. 이제 저는 두 나라를 경쟁자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변화의 여정 속에서 서로 영감을 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로 보게 되었어요. 두 나라 모두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고 제 작은 방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제 여행 전체를 되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일본과 한국을 한 가지 시각으로만 봤었지만 매 걸음마다, 매 미소마다, 매 대화마다 제 마음이 커져갔어요. 진정한 발전은 사람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과거를 존중하며 함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때 온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 다큐멘터리는 한국을 주제로 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여행을 마무리했지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